네,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야권의 호남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50여 년간 민주당에만 몸담아왔던 권 상임고문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좀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뭐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탈당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결국은 이 권노갑 고문이 어쨌든 동교동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비서로 입문을 했고요. 네. 이제 동교동계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지하는 그 야권에서의 어떤 비중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망설였었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 희망을 볼 수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탈당을 통해서 그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되살리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물면서 야권 통합에 이제 힘을 쓰다가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도 들어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만류를 했는데도 결국 떠났거든요. 이제 호남 민심이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많이 이반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기류 자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거부는 거의 뭐 뚜렷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 탈당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정대철 고문도 탈당에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김관영 의원 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김용노 의원도 그것도 호남이거든요, 지역구가. 이윤석 의원도 탈당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요, 이번 주에. 그렇다면 어쨌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거의 다 떠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남 민심뿐만이 아니라 이런 호남 민심이 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제 기반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느냐. 선대위 구성도 뭐 조기에 구성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뭐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말이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만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지금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전반적인 야권의 무게의 축은 특히 호남은 지금 국민의당 쪽으로 쏠리는 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지난주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19% 그리고 안철수 그 국민의당이 21% 이렇게 얻었고요. 특히 이제 호남 정서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 41%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19%밖에 안 됐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호남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지금 좀 동의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탈당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영환 의원 탈당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인천 지역구 이제 최원식 의원 탈당하지 않습니까? 이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있고 그리고 그 대의원이라든지 뭐 지역구의 그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일단 호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절반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호남 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탈당을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추세는 아마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 얼마 전에 호남 향후회 간부들이 다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동교동계가 탈당을 하고 또 오늘 14일에는 이제 정대철 상임 고문도 이제 탈당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권노갑 고문과 그 정대철 고문은 그 60년 야당사의 뭐 두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호남의 정서 그리고 이런 호남을 상징하는 또 야당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이제 탈당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힘이 쏠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어쨌든 그런 그 탈당의 어떤 타격을 네. 이제 이걸 이제 상쇄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인물 영입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사실 이렇게 큰 대업급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자, 권노갑 고문은 일단 제3지대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교동계가 결국에는 국민의당과 합류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당장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호남에 그 박주선 신당도 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도 있어요. 네. 천정배 신당 이른바 국민회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라는 거는 필패거든요. 여러 가지 뭐 새정치의 의미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총선거 국면에서 특정 야당으로 힘이 쏠리지 않으면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저는 뭐 상당히 야권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제3당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14대 선거 때도 통일국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네. 뭐 자유민주연합 자민련도 선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자민련은 또 충청에 기반을 뒀던 지역에 기반을 뒀던 점이 있었고 해서 네. 이대로 뭐 그냥 국민의당에 가고 또 나머지 그 이제 천정배 신당이라든지 박준영 신당 이런 신당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어긋나요. 정치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정대철 고문도 탈당 예정돼 있고 권노갑 고문 탈당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 이동욱 국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호남에 일단 기본적인 소통합에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과 이런 정당이 통합을 당장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요. 그러나 네. 지금 이제 호남을 상징했던 이런 인물들이 일단 탈당을 해서 그 정당들과 어쨌든 소통합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총선에 가서 어떠한 형태로든가 연대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최원식 의원도 탈당했다고 이제 방금 이제 보도가 네네. 됐는데 네. 최원식 의원은 특히 수도권이에요. 인천 계양이거든요. 호남 의원하고 또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김한길 의원도 서울 물론 광진갑이었습니다만 그럼 이제 수도권 의원들에게까지 이 탈당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거의 존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뭐 네.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좀 주춤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이 서울 구로 을인데 박영선 의원의 탈당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이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거의 멘붕 상태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 민심 탈당에 맞서서 든 카드가 젊은 인재 영입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호남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오는 4.13 총선에서 네.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도 상당히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인 겁니다. 호남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또 가장 또 이 물갈이 여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상당 부분 이제 호남 의원들을 물갈이를 하면서 네. 세피를 수혈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참신한 인물들을 수혈을 해서 네. 그쪽에 투입하겠다는 이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 이제 계속 그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눈에 띄는 그런 좀 스타급이다 이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선, 손학규, 정동영 이 세 사람인데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행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손학규 전 상임고문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당이 이른바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손학규 고문이 어느 당에 만약에 합류하게 된다면 야권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논리의 바탕 위에서 이 두 당이 비슷비슷하게 된다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네. 총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네. 특히 현재 선거제도라는 게 소선거구에다가 단순 다수제란 말이에요.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두 야당이 팽팽한 그 세력 균형을 보인다면은 제3당의 존재로서 다당 체제로 가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당 체제로 가기 이전에 필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고문이 만약에 어느 정당에 간다면은 그런 점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야당들이 했던 행태를 볼 때 손고문에게 와서 이 야당을 좀 정리해달라. 네. 이건 전 도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뭐 야당으로서는 급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야당이 했던 행태로 볼 때 네. 손고문이 상당히 이른바 불쏘시개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 730 재보선 때 재작년에 네. 가장 이른바 험지에 나갔었잖아요. 그 네. 수원 8달에. 사지로 몰아넣을 때 먼저 이제 와서 다시 또 야권이 오라고 하는 거는 야권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네. 박영선 의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도권에서 구로을이란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이 탈당이 주춤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계속 가속화되느냐에 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구로을의 그 지역의 특성상 탈당을 하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박영선 의원의 얘기가 극단적인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정통 야당에서 뭔가 통합을 이뤄내느냐가 고민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탈당이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고,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는데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 세력을 다 껴안으려는 전략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네. 이제 어제는 이제 광주하고 순천을 방문했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광주 방문을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이용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호남의 민심은 이 국민의당이 확실히 잡고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친노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권양숙 여사를 이제 방문함으로써 친노도 끌어안는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또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역시 참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그걸 뭐 최근에는 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어쨌든 보수 표심도 끌어안겠다. 이제 그런 어떤 포석에서 그렇게 이제 참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영환 네.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돼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가 된 뒤에 한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최고위원들 전원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호남 민심을 과연 이 안철수 의원이 가져가느냐의 여부가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과거의 총선 결과를 보면은 호남 민심이 제1야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총선 결과를 조금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과거 총선 결과 일단 수도권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 호남 얘기하기 전에 18대 선거, 지난 선거죠. 지난 선거가 19대였으니까 네. 18대 선거에서요. 서울이 48개인데 지역구가 지금 영남 충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서울에선 적어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40석을 차지했었어요, 서울에서. 네. 그랬던 점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지금 영남과 충청을 보면요. 신한국당이 지금 영남에서 139석을 확보했었고, 신한국당이 139석을 확보했거든요. 15대 총선 때. 네. 근데 충청에 기반을 둔 자민련이 50석을 차지했었어요. 이게 이제 15대 총선 결과고. 네. 15대 때 근데 신한국당은 이제 과반을 차지 못했던 건데. 아하. 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차지했습니다. 25% 네. 정도 득표를 했었는데, 당시 통합민주당이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이른바 쫙 이제 통합이 되면서 통합민주당이 15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때 이 통합민주당의 대표는 이기택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기택과 이제 김대중이 결혼 상황 속에서 힘이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합민주당이 15석으로 이게 쪼그라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선거 결과를 여기에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호남에 이제 지금 민심이 많이 국민의당으로 가고는 있는데 네. 과연 선거 국면까지 완전히 그것이 갈 수 있느냐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선 적어도 호남 민심은 상당히 더불어당이 아닌 네. 국민의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대 총선에서도 보시다시피 호남의 정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해서 79석 야당 1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합민주당은 그 당시에 아직 완전히 이제 15석밖에 못 얻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구도에 반대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철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근데 대부분 그때 낙선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지역 기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명분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현실이니까요.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이 그 선거에서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 15대 총선 사례를 보시면은 통합민주당이 지역 그 기반 없이 그 선거에 임했다가 결국 그 15석으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네. 호남이라는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자민련은 50석 얻고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자민련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합치면서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국 정치에서 어떤 지역 기반 없이 네.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네. 자, 이번 알아주셔야 총선에서는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천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친박계와 비박계가 그동안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 양측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은 얻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거는 친박 쪽이 원했던 거니까 네. 결선 투표제와 또 정치 신인의 가산점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친박계의 의견이 많이 관철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박도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이는 게 원래 이제 그 공천 규정이 경선 규정이 50대 50이었잖아요. 일반 국민 대 당원의 비율이.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이 70%로 늘어났어. 70%로. 네. 7대 3으로 된 것은 이제 비박 쪽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영입 인사는 100%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점도 비박계로서 상당히 선전한 거다. 그래서 공천 룰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 간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었는데 일단 뭐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됐다고 보고 네. 친박과 비박이 나름대로 이제 좀 얻어간 게 있는데 일단 결선 투표와 자격 심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상의 컷오프가 아니냐. 특히 이제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뭡니까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이제 관철시켰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전략 공천을 얻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어쨌든 4월 총선을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총선을 과연 치를 수나 있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지금까지 그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는 보통 지금까지 한두 달 정도 전에 네. 그때서야 뭐 획정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특히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 대표들 입장에서도 그런 그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획정이 항상 늦어지는 건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실상 지금 선거가 다 없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뭐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여야가 빨리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네. 선거 획정을 빨리 서둘러야죠. 지금 현역 의원들만 지금 유리한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선거에 처음 나서는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지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든 뭐 해소가 되겠죠. 선거를 안 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뭐 기존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치관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게 정치관계법이에요, 이른바. 이 정치관계법들은 의원들에게 대단히 사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새정치도 하고 중도개혁을 한다라는 건 다 좋은데 의원은 스스로는 당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치관계법도 특히 공직선거법, 선거구 문제 이런 것들은요, 의원들에게는 뭐 정치개혁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선거가 이거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선거구가 없다는 상태. 어떻게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위원 상태의 의원들이에요, 사실은. 네. 세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요, 근데 무슨 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법이 그 이제 선거 임박해서 하면 계산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도시 지역 출신 의원들과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또 유불리가 갈린단 말이죠. 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계산, 유불리를 계산하지 못할 정도의 시점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아까 이동욱 장 말씀처럼 선거 한두 달 앞두고 이렇게 되면요. 네. 의뢰 국민들도 그럽니다. 아이, 뭐 또 그렇겠지. 의원들이야 뭐 당선이 목적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안 돼. 언론이 온통 이 얘기잖아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진짜 선거법을 고쳐야 돼요. 네. 고쳐서 강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여전히 안개 속을 바쁘게 헤매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